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네.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 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하면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는 맞아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예.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메뉴를 하시나요, 지금? 오늘은 부추 야채죽. 부추 야채죽이요. 부추 야채죽.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당연히 부추 야채죽이니까 이 부추가 이렇게 쓰러진 형태로 준비가 될 거고요. 이 부추가 엄청 얇게 돼 있네요, 지금 얘네들이. 부추가 원래 얇아요? 얇은데 제가 이렇게 송송송 썰은 거고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네네. 아,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채죽의 포인트. 아,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이시듯이 당근, 양파, 양배추, 애호박, 그리고 감자. 아.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 부추까지 해서 6가지 야채가 들어간 부추 야채죽입니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완전 다채로운 맛이 날 것 같은데.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한번 그냥 생으로 자르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생으로 자르기만 하면 얘가 이제 재료들이, 그러니까 당근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자도 다른 단단. 것들은 이제 좀 양파는 부드럽기도 하고 다 약간 익힘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으로 넣고 죽을 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죽은 되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썰어서 익혀요. 익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섞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쓰게 됩니다. 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것들 야채들 저희는 이 5가지를 쓰지만 집에 감자, 뭐 당근, 뭐 이런 것들 양배추 조금씩 남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것들 다 다져놔요. 다져서 이제 데쳐놔서 데친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다 넣었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할 때 쓰셔도 되죠. 네. 핵심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습니다. 향미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푹 익게 되면 색감에 대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맛도 살짝 다른 향미가 나서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어떤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넣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우선 아까 준비한 육수를 붓니다. 육수는 1컵 반 정도. 1컵 반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야채 아까 섞어 놓은 것들은 한 반 컵 정도 분량. 이렇게 되고, 참기름은 살짝 조금만. 그리고 맨 나중에도 참기름을 넣긴 할 건데요. 네. 처음부터 이 기름을 넣게 되면 살짝 어우러지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 네,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죽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한 공기 반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물을 4배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양은 반 공기 밥도 안 돼요.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밥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추는 마지막에 다 끓었을 때 부추 야채죽 같은 경우는 한 4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 4숟가락 정도. 네네. 좋습니다. 끓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넣는 거죠. 맞아요. 다 끓으면은 그냥. 네. 한 80% 정도 익었을 때, 음. 이게 그때 부추를 넣고 푹 끓여서 빼죠.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에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레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깻잎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독특한 재료예요. 사실 제가 그 주말 농장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이게 깻잎 진짜 잘 자라거든요. 생존력이 장난이 아닌 애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을 제가 키우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향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와서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깻잎도 향이 굉장히 세고 예를 들면 고수도 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녹색으로 향이 센 이파리들인데 그 향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깻잎이라는 재료는 사실 우리나라만 먹어요. 중국에서도 안 먹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고수라는 재료를 뭐 즐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깻잎은 한국에 굉장히 특화된 재료이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생소한 향이 나는 이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기 드실 때도 많이 드시고 깻잎지 같은 것도 담그시고 뭐 깻잎으로 가볍게 밑반찬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향을 좀 더하고 싶을 때 깻잎을 채 썰어서 넣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깻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초록색 채소 중에서는 아주 고유의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깻잎이 작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능이라는 걸 느끼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뭐 고기 드실 때 쌈 싸 드시는 정도로는 뭐 한 대여섯 장, 10장 이렇게 드실 텐데 사실 그 효능이라는 것이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양에 따라 비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깻잎 자체는 파워풀한데 우리가 멸치 칼슘의 왕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깻잎에도 칼슘이 많아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깻잎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식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깻잎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입맛이 돋구어지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더 다양하게 섭취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이 또렷한 식재료가 주는 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향을 주는 재료를 곁들임으로써 내가 다른 음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배추 환도 있고 우리가 뭐 채소 가지고 만든 다양한 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오히려 좀 무리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재미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옆집에 사시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뭐 무슨 뭐를 먹고 살을 뺐어요. 나도 따라 해야지. 똑같이 따라해도 나 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몸의 컨디션이나 대사되는 정도들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누군가 깻잎 환을 먹고 엄청 효과를 보셨어도 내가 그걸 똑같이 먹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역으로 나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연 상태를 그대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깻잎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내 식사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본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맛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엄마가 생깻잎 이렇게 해서 간장에 살짝 담아가지고 주는 그 깻잎 반찬이 나를 또 입맛이 돌게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내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깻잎 자체가 칼슘 함량이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함량이 높은 재료들에서 얻을 수 있는 뼈 건강이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모든 나물류의 채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생 상태로 먹는 것보다 사실 살짝 데쳐서 먹게 되면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엄마가 시금치 나물 하던 거 생각해 보면요. 시금치가 막 이만큼 있어요, 부엌에. 그 엄마가 물을 끓여서 그거를 들통에 살짝 데치면
그 시금치 이만큼 부피였던 생시금치가 요만한 양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생시금치를 이만큼 먹으라면 못 먹는데 시금치 나물 요만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데친 나물, 우리가 전통적으로 숙채라고 부르는 조리법에 해당하는데요. 깻잎도요, 깻잎 순 같은 것을 많이 사셔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 드셔도 아주 좋고요. 또 당연히 생으로 쌈 싸 드셔도 맛있지만 그 데친 깻잎을 이용해서 뭐 달걀찜에 넣으신다거나 달걀 마리를 만들어서 드신다거나 하는 등의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선택해 보셔도 좋겠고요. 깻잎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깻잎 전도 요즘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뭐 두부 같은 거 잘 으깨서 살짝 저염으로 양념하시고 깻잎 사이에 넣어서 앞뒤 이렇게 붙여서 달걀물 해서 잘 붙여내시면 또 맛있는 향긋한 깻잎 전을 드실 수도 있죠. 깻잎을 그 주재료로 쓰시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 메뉴를 한번 추천드려 볼까 봐요. 청포묵 깻잎 김무침. 우리 왜 한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탕평채, 미니 탕평채처럼 청포묵 나오고 거기에다 뭐 달걀 지단이나 당근 채 썬 것 그런 거 같이 잘 볶아낸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서 나오는 요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요리예요. 그래서 청포묵 잘 데쳐서 준비하시고 또 깻잎도 썰어서 준비하시고 김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저염의 양념으로 김의 맛, 향긋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도 감칠맛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깻잎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향미, 그리고 청포묵의 담백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재미있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제가 이제 듣기만 해서도 너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하면은 좀 이걸 조리하는 것도 좀 같이 아, 그럴까요? 우리 쿠킹 클래스 한번 할까요? 언제? 쿠킹 스테이션이 원주에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 저희가 같이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요리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겠는지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조리하는 거 실제로 보시면서 저는 누구나 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리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좋은 기쁨입니다. 뭐 깻잎 자체는 아주 독특한 향미를 가진 채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전통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의 어떤 향미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좀 식욕을 돋울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깻잎 드실 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또 더 영양적으로 우수하게 드실 수 있는지 단백질 재료 같은 거 잘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들도 드렸으니까 또 영상 돌려보시면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들을 쏙쏙 다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언제든 편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정보 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뭐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진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뭐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뭐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뭐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뭐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뭐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의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 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